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긴 하는데 이분은 진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파이어족을 모셨기 때문이죠. 파이어족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데 물론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뭐 경제활동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전업 투자자이십니다.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 어쩌다 퇴사하게 됐는지 오늘 듣게 될 것 같은데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업 투자자이자 전문 투자자이신 우리 박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박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뷰티풀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본인을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고 현재는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이어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박 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투자 이야기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겪어왔던 다양한 파이어족 이야기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이다라는 말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저도 어쩌다 퇴사한 것 같거든요. 우리 박 차장님도 어쩌다. 혹시 다니던 회사가 대략 어떤 류의 회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뭐 조리 일을 좀 오래 했었고 최근까지 다니던 회사는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를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15년 정도면 뭐 굉장히 오래 하셨네. 네, 회사 생활은 그러니까 박 차장님이실 때 퇴사를 하신 네, 거예요. 제가 마지막 퇴사할 때 직급이 박 차장이었고 해서 이제 퇴사하고 이제 그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직접 어차피 박 차장이었으니까 박 차장으로 예명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뭔가 이 투자라든지 배당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막 하시다가 내가 이 정도면은 나가서도 내가 충분히 좀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한 시점이 이제 월급보다 배당금이 이제 많아졌던 포인트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파이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었죠. 네, 월급보다 배당이 많아졌다. 그럼 그냥 월급 나오는 거니까. 그럼 직장도 다니면서 그거 받으면 월급 2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하나를 버린 겁니까? 그래서 그때가 사실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급도 받고 배당도 받을 때가 제가 자산을 되게 좀 급격하게 키울 수 있었던 시기는 맞았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는데 제일 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장인어른이 좀 건강이 좀 갑자기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직장에서 좀 자리를 잡고 소득도 좀 늘어나서 뭔가 좀 이제 여행도 좀 즐기고 이제 부모님이랑 좀 많은 시간 좀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장인어른 건강이 좀 갑자기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어쨌든 이제 직장 생활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거 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지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그러면 어쨌든 직장에서 나오셨으니까 소득은 살짝 조금 배당금을 받아도 줄어들지만 어쨌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네. 실제로 많이 보내셨어요? 지난 1년간? 많이 보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뭐 사는 게 이렇게 바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돌아보니까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아이들이랑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자동차로 전국 일주도 하고 한 3개월은 진짜 신나게 놀았죠. 그러네. 네. 그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이제 뭐 신생 채널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방문하셔가지고 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인데 실제로 어떻게 40대 퇴사를 하시게 됐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궁금한 거는 현재 순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월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화면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현재 이제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보증금 1억 원을 좀 포함을 해갖고 약 5억 5천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6월 배당금이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각 종목별로 이제 발생한 배당금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월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이제 26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월에 한 450에서 500만 원 그 사이로 현재 좀 수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쨌든 이제 소득이 굉장히 좀 많지는 않았어요. 직장 다닐 때 네네네.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좀 확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하려고 좀 고민했던 시점이 24년도 한 11월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고배당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발생됐던 배당금을 이제 다른 배당주로 재투자를 하거나 지수 상품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좀 빨리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만 6월 분배금 금액별 비중에서 이제 비중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가 돼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두 개에 너무 좀 쏠려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시면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일드맥스 커버드콜 상품 자체가 어쨌든 적은 투입 자본으로 이제 네. 배당금을 많이 발생시켜주는 종목이거든요. 말 그대로 일드맥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제가 배당금 평가금 기준으로 했었을 땐 제 전체 자산의 1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장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초반에 고배당주를 모으면서 이 변동폭이 상당히 있었어요. 배당금 자체가 제가 이제 퇴사 시점부터는 이 고배당 종목의 좀 비중을 좀 줄여가고 현재는 이제 뭐 JPQ나 아니면 지수 상품에 좀 투자를 좀 늘려가면서 이제 배당금의 요 좀 변동폭을 조금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오히려 작업을 배당금은 퇴사하고 나서 살짝 줄어들었는데 변동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드맥스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퇴사하고 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박 차장님께서는 그런 어쨌든 투자를 오래 하신 거죠. 제가 한 19년부터 했으니까 2019년부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냥 뭐 넣어놓고 몰라 그러고 장을 안 보는 분과 달리 뭔가 이것을 어떤 미래의 나의 파이어족을 꿈꿨던 분의 입장에서는 장을 좀 열심히 들여다봤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분보다 투자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코스피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뭐 이거를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본 분도 이런 거는 뭐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 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6월 22일 날 9,000선을 뚫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13%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또 회복을 했다가 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이제 두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조정을 했었고 저도 뭐 한 4, 5개월 전에 뭐 20% 조정은 뭐 겪고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는커녕 뭐 거의 한 40% 조정 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한테 우리 박 차장님이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럼 어떤 걸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국내장을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좀 코스피의 변동성을 좀 네네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이 뭐 워낙 절반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은 사실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변동성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이 마이크론의 주가만 보더라도 여기도 변동성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메모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도 올라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도 이 설비 투자에 대한 금액을 이제 줄이내 만에 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도 더 커질 것 같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정이라는 게 완전히 끝난 거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느냐의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좀 포트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지금 이제 말이 많은데 네. 혹시라도 여기에 비중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좀 비중을 좀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KB나 하나금융 같이 금융지주들은 주가가 거의 최고점을 다 뚫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내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거라는 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좀 포트를 일부 좀 조정을 해서 금융주를 일부 좀 담아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차장님 얘기로는 물론 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게 조정이 완전히 끝난 거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ETF 그러니까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이게 꾸리셨던데 개별 주식이나 국내 주식 상품 같은 경우 뭐 한동안 이렇게 반도체 주식만 올라갈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뭐 굳이 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도 당연히 여느 투자자들이랑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종목이나 국내 개별 네네네. 종목을 위주로 좀 거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래를 처음에 했었을 때 어쨌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종목에 대한 이런 배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 주식 가격은 어쨌든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서 주식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 가격들을 보면 그렇게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PER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네. 많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다고 할까 주식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맞아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 투자자들이 그런 외부 변수를 모두 파악하고 주식 거래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장을 그때부터 좀 보게 됐었고 미국 종목은 사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 때 나와서 CEO가 하는 그런 그 방향성대로 주식 가격이 움직이었던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한국 종목보다는 이제 미국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해당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미국 지수랑 국내 코스피 지수랑 이제 주가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성과가 워낙 좋기는 했지만 요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거에는 사실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기도 하고 요게 이제 자산 시장을 이제 크기대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건데 네네. 이 미국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57%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75%. 요게 이제 금액 마켓 밸류에이션이고 요걸 이제 비중으로 따지니까 5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자산을 늘리려고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늘릴 확률이 높은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정부에서 이제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국내로 다시 좀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미국 시장에 좀 의미 있는 비중을 좀 실어 가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좀 다른 이유로 국내장에 투자를 원하시는 네네네. 분들은 사실 지수보다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 탑티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기업을 특정을 해서 혹은 섹터를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국내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겁다 보면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도 나도 해볼까 이러면서 뛰어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린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린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식 투자가 어렵거나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안정성을 추구하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고 싶다 이런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없다. 또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로지 S&P 500만 꾸준히 모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게 어쩔 때 보면 최근 같은 경우의 상황을 주식에서 비춰보면 어우 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좀 야 그건 너무 바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박 차장님이 보시기에 딱 이 S&P 500 종목만으로 은퇴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얼마 정도를 S&P 500에 넣어놓으면은 딱 정말 나는 은퇴할 수 있다.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성장성은 좋은데 그건 약간 변동성이 크니까 S&P 500으로만 은퇴하겠다. 얼마 넣어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 S&P 500이란 지수가 생긴 지 한 70년 정도 네네네. 됐거든요. 근데 이 지수의 1년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연애 한 10%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시장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추세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자산이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저희가 얼마나 확실한 종목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얼마의 투자금을 내가 이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30세 사회생활을 한다고 네네. 치고 이때부터 S&P 500 지수에다가 한 딱 15년만 월에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억 8천이네요. 네, 원금은 1억 8천입니다. 근데 복리로 수익률이 쌓여가기 때문에 네네. 15년 뒤 45살 정도이 되면은 네. 한 평가금 기준으로 한 4억 정도가 모이게 돼요, 자산이. 4억. 네, 그러면 요 이후부터는 사실 노후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셔도 아. 돼요. 그때부터는 스노우볼링 이펙트가 네, 생기니까. 그게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월에 저희가 적립식으로 했던 100만 원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거치식으로만 4억을 놔두셔도 5년 뒤에는 50세가 되잖아요. 그 정도에는 6억의 자산이 모이게 되고 10년 뒤에는 55세는 10억 되네요. 10억이 되고 정말 저희가 은퇴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60세가 됐었을 때는 거치식으로 가만히만 놔둬도 17억 정도의 자산이 모인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 종목이나 금융 상품이 수익률이 더 좋은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종목이나 금융 상품이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익률을 확보를 해주는 지수에 투자를 함으로써 은퇴 시에 조금 더 든든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월 100만 원씩 15년만 딱 투자해라. 60세에 17억. 물론 17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가치 17억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으로 할인을 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S&P 500과 복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체로 얼마가 있어야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파이어족으로서 또 배당을 기반으로 해서 파이어를 하신 이런 분으로서 40대 배당을 받아서 파이어 하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투자 금액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데 가장 또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네,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쓰는 소비 습관도 다르실 맞아요. 거고 가족 구성원이 뭐 1인 가정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4인 가정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워낙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얼마가 딱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월 현금으로 한 350만 원 정도를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내가 얻는다고 했었을 때 그 정도 내가 준비가 되면 파이어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배당률이 한 3에서 4% 정도 되는 요 1안에 슈드를 가지고 내가 월 현금으로 350만 원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한 13억 정도가 필요해요. 13억의 목돈이 내가 있어야지만 슈드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을 가지고 월에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5%가 좀 안 되죠? 지금 주가가 지금 좀 떨어져서 그 정도인 거고 평균적으로는 한 3에서 4% 정도 4% 되거든요. 정도? 네, 그 정도 분배율을 내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이 13억을 모으기에는 저는 너무 거의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출시되고 있는 이제 다양한 고배당 상품이나 커버드콜 상품을 좀 적절히 좀 섞어서 이 시기를 조금 단축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에게 도움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3안이랑 4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단순히 이제 슈드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10% 이상 나는 제피큐도 일부 좀 섞고 그 MVDY라고 해서 이게 일드맥스 고배당 상품인데 네네네. 이 상품도 일부 좀 섞으면은 이 필요한 자산의 규모를 확실히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내가 파이어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상품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네네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사안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3억 2천인데?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내가 이 금융 상품을 이해를 하고 이 변동성에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월 350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고 아무리 뭐 배당주다 뭐 ETF다 그래도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 자산인데 이 위험 자산 안에서도 이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가 딱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를 좀 덜 노출시키려면은 큰 돈으로다가 3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1년에 4,200만 원 정도를 저렇게 배당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일 많이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뭐 이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네. 13억을 갖다가 뭐 13억 있지도 않지만 13억 넣어놓고 350만 원씩 배당금 받아버리면은 네. 이게 어쨌든 해외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4,200만 원 정도를 이제 생활비로 내가 타쓰기 위해서 받는다. 그쵸. 네. 그럼 이거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거? 이 세금 관련돼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이제 영상에 좀 세금 관련된 부분을 좀 올리면 네네. 댓글에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달려요. 배당주 투자해서 배당금 2천만 원 이상 받으면은 종합소득세 대상자 네네. 되고 건보료 내고 네네. 뜯기는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왜 배당주 투자하냐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좀 뜯어 보면은 그게 조금 반은 맞고 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배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당 소득세를 15.4%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배당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원천 징수한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더 세금을 낼 게 없어요. 이미 내가 배당소득세로 더 많은 금액을 냈기 때문에 네네네. 종합소득세로 낼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 내가 과연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연에 받으면 이제 이 배당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늘어나냐 그 지점이 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한 7,200에서 한 8천만 원 요 정도 금액을 내가 수령을 했었을 때 배당금 받은 거 포함해 갖고 그렇죠. 네, 배당금으로 네네네. 연에 내가 7,200에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수령을 하면 되면 그 포인트 이후부터는 이제 배당소득세는 당연히 원천 징수를 하겠지만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해요. 네네. 그 포인트가 연에 7,200에서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 걱정은 그때부터 하셔도 돼요. 연배당으로 7,200이면은 물론 이제 세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에 600만 600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이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 많은 자산이 모여야지만 600만 원 정도의 월 배당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배당금을 많이 키우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금 걱정하셔도 늦지 돈 않다. 모으고 나서 걱정을 해라.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네. 그것 때문에 에이 그래서 안 해 이런 얘기 하시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배당 투자 전문가들은 보통 4%의 배당률을 받아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뭐 4% 룰이라는 것도 있던데 박 차장님께서는 4%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 4% 배당 전략이 꽤 옛날에 나온 전략이긴 네네네.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요즘은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사실 4% 배당률 가지고는 사실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전략이 세워졌을 때는 60세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근로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 안에서 60세까지는 근로소득을 적극적으로 좀 발생을 시키고 그 이후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한 25년 혹은 30년 동안에 내가 쓸 노후 자금을 이제 모아놓자 약간 이런 전략으로 세워졌는데 최근에는 뭐 40대나 50대에도 명예퇴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4% 룰로 내가 노후 자산을 모으는 전략을 취했다가는 사실 그때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4% 배당률 전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당 전략을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슈드를 많이 얘기를 네. 하세요. 근데 슈드의 문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슈드를 가지고 자산을 막 모아가는 단계라고 했었을 때 슈드가 배당률이 한 3에서 4%라고 아까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그거 배당금을 받아가지고는 사실 주식을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배당금을 모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배당주를 몇 개 모았어. 나 얼마큼 모았어. 그리고 배당금이 이번 달에는 얼마가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는 이만큼 늘어났어. 약간 그 재미로 쓰기 모으시거든요. 바쁜 거지 뭐 받아가지고. 네. 근데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슈드로 내가 뭔가 자산을 불려나가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슈드에 내가 1억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세금 떼고 월에 받는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은 한 28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내가 배당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자산이 늘어나거나 배당금을 늘어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슈드가 좀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산이 대부분 슈드로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으신 퇴직자 분이다, 파이어족이라고 하셨을 때는 이 슈드가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시장 상승을 좀 따라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4%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제 퇴사를 준비하거나 하나에 좀 몰빵하기보다는 최근에 좀 다양한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고 있는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나 고배당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좀 섞어주면은 변동성도 어느 정도 좀 케어가 되면서 자산도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 룰을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당률을 좀 높이고 또 성장 종목을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채널에서 그 1세대 커버드콜 상품은 좀 쓰레기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게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전까지 커버드콜은 원금을 깎아먹는 거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나오는 커버드콜 상품 중에는 주가도 조금 꾸준히 오르고 주가도 좀 방어가 되면서 분배금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ETF가 바로 그 성장과 배당을 다 잡는 괴물 ETF가 될까요?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커버드콜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추종하고 있는 이제 상품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상품명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커버드콜,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요 세 가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종목을 좀 적절하게 잘 섞으시면은 한 연에 한 15% 정도의 배당률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까지 좀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커버드콜 상품이 지금 본주 저희가 이제 지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률이랑 커버드콜 상품의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한 건데, 이 S&P 500이랑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만큼 이제 본주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그 커버드콜 상품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많이 극복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주 대비해서 한 9% 포인트 정도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 좀 수익률이 좀 저조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나스닥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좀 싫으시면은 실제 분배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나옵니까? 미국 나스닥 데일리 커버드콜. 요거 같은 경우는 분배율이 좀 높아서 한 20% 정도 나오고 그러면 있어요. 뭐 사실 데일리 커버드콜이 더 좋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분배금을 포함한 TR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본주의 평가금이랑 분배금이랑 합쳤을 때 지금 이제 기초 지수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 14% 정도 미국 그냥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더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주가 9.14포인트 정도 더 높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스닥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하는 커가지고. 거기 때문에 요런 게 좀 싫으시다 하시면은 S&P 500이나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커버드콜의 비중을 좀 높이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까지 좀 네네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 거죠. 통계청이 발표한 노후 적정 생활비 33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박 차장님께서는 매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예.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 종목이 한 70% 정도를 네네.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지수 상품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랑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이 JPQ가 한 합쳐서 75% 정도의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 정도가
고배당 종목이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제 한국판 슈드랑 제피랑 SPY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평범한 직장인 월급을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제가 월급을 받으면은 그 급여를 가지고 이제 4인 가족 생활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투자할 자금이 좀 부족했던 게 저의 가장 큰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월 현금 흐름을 조금 확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좀 출발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이 고배당 종목을 이제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배당 종목에서 이제 발생되는 분배금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배당주랑 지수 투자 상품에 좀 재투자를 해서 이때 좀 자산을 좀 키울 수 있었고 현재는 어쨌든 분배금이 좀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좀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고배당 종목의 좀 비중을 좀 낮춰가면서 이제 미국 지수 추종하는 커버드콜이랑 지수 상품에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좀 별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주식 종목이 저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내 자산을 좀 늘리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같이 또 이렇게 반도체 주식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또 배당주를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투자하는 방향과 성향에 따라서 이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다. 채널에서 ISA 계좌의 수익률과 배당금 운영법을 공개를 하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ISA 계좌에 필수로 운영하고 계신데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다 ISA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계좌에서 배당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ISA 계좌를 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3년마다 저희가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종합소득 대상자라고 하시면 사실 이제 해지하고 재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간 연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분들은 장기로 보유를 하시면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합소득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저희가 배당금 2천만 원을 받고 이제 종합소득세가 되고 나서 이제 퇴사하거나 파이어족의 삶을 살아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장기 보유하는 함에 있어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A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원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최대 1억 원까지만 내가 원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연년에 2천만 원. 네, 연에 2천만 원에서 최대 5년까지 해서 최대 넣을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못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원금을 납입하고 싶어도 납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에서 이제 커버드콜 상품을 좀 매수를 하면서 그 종목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원금의 시드를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상품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절세 계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연금저축이랑 뭐 IRP랑 ISA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원할 때 이 돈을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배금 출금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한도 내에서 출금을 할 수 있지만 이 연금저축이나 IRP는 이제 묶이는 자금이니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ISA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할 때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상품을 이용을 해서 원할 때는 돈 또 뺏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세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SA 계좌에서 이제 국내 종목 커버드콜보다는 해외 종목 커버드콜을 매수하는 게 세금적으로는 혜택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종목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하셔도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ISA에서 거래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ISA 계좌에서는 이 미국 상장된 종목을 추종하는 국내 커버드콜 상품을 매수를 하셔라라는 게 세 번째인 거고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절세 끝판왕인데 ISA
ISA를 이제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발생된 금액, 내가 모아놓은 네네네.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이전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전한 금액은 한도도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고요. 세액공제도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55세가 지나고 나서 연금을 개시했었을 때 아무 제약 없이 출금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절세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보료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종합소득세도 분리가 되어 있는 비용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잘 모아서 나중에 ISA 계좌를 해지를 하시고 연금저축 계좌로 좀 이전을 IRP 나 시키시면 연금저축 계좌로. 그걸로 이전하시면은 나중에 좀 넉넉한 노후 생활에도 도움이 되시고 세금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만 준수를 잘 하시면은 나중에 좀 든든한 노후 생활을 좀 운영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ISA 계좌에서 주로 요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을 지금 현재는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지금 평가금은 한 1.6억 정도 되고 있고 네. 이제 분배금 포함해서는 한 33% 정도의 수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본주랑 비교해 봤었을 때는 일부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월에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랜 시간 장기 투자했었을 때는 자산이 좀 늘어나는데 큰 효과를 좀 가져다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매 소득공제로 돌려줘서 이제 수익률을 뭐 환산하면 뭐 19%, 19.5%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55세 이후에 수령이 필수니까 이거는 뭐 그냥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 상품이죠. 혹시 연금저축펀드에는 어떤 상품을 넣는 게 효과적일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원치 않든 원하든지 간에 만 55세까지 묶여 있는 자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큰 고민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국 지수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다우존스 종목을 약간 뭐 4대 4대 2 정도 비중으로 해갖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성장성이랑 안정성도 모두 좀 따라가면서 연금 자산이 좀 나중에 커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1억 정도를 노후를 위해서 좀 이렇게 운용을 하고 싶다. 1억을 아직 뭐 은퇴는 좀 멀었는데 한 10억으로 좀 키우고 싶다. 이게 1억을 10억으로 키운다는 건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노후 자금이니까 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좀 어떤 상품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히 좀 있고 내가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어서 난 굳이 배당주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는 사실 특정 섹터나 종목보다는 차라리 지수 레버리지 상품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고민을 열심히 하고 서칭을 해서 유망하다고 판단된 종목이나 섹터를 선택을 만약 했다고 치더라도 그 종목이 계속 우상향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언젠가는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또 그 다음 사이클에 오는 종목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추천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는 그 단순한 그냥 지수 상품인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을 사시고 그리고 절반 정도를 이제 레버리지 상품인 뭐 SSO나 뭐 QLD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도 좀 줄여가고 장기 투자할 때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S&P 500에 투자를 하면 자산이 10배 늘어나는 한 25년 정도가 소요가 좀 돼요. 2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절반 정도를 덜어내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인 이제 SSO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소요 기간이 5년 정도가 단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걸 어쨌든 자산을 불리려고 네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조금 더 빠르게 불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코어는 지수에 좀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또 매일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간식도 먹어야 되고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또 호기심 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내 자산의 일부를 좀 떼어내서 별도로 좀 투자를 하시면 자산도 키워가시고 안정성도 좀 취하면서 또 주식 투자하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은퇴까지 한 5년 정도 남은 분이다. 그러면 5년 후부터는 약간의 현금 흐름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한 10년, 15년도 아니고 딱 5년 남았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당장 어떤 포트폴리오로 어떤 상품을 담는 것이 좋을까요? 이 은퇴가 5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사실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이제 5년 뒤에는 뭐 퇴직금 또 얼마 나올지 국민연금이 얼마 나올지 대략적으로는 아마 예측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는 거꾸로 내가 월 현금 흐름이 이 정도 필요한데 5년 뒤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월 현금이 이만치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지 좀 거꾸로 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네. 종목을 먼저 정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자산이 지금 부족한 게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 자산을 만들려고 하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짜리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수 상품이랑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5년을 굴리면 내가 원하는 자산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지수 상품이랑 레버리지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이 일단 5년 후에 발생할 노후 생활비에서 얼마 정도가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이 그 투자를 통해서 조달이 돼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라. 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5년이면은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네네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이제 은퇴를 하게 돼 버렸는데 퇴직금이라고 그래봐야 한 1억밖에 손에 들고 나오지 못했다. 물론 이 퇴직금 가지고 뭐 모든 생활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일을 계속 해야 될 거긴 한데 어쨌든 또 이 1억에서 약간의 또 월 생활비도 좀 나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게 커버드콜 상품이에요. 네. 우리 박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커버드콜 참 말도 많고 좋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는 분도 있고 뭐 참 이게 지금 나오는 분마다 참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커버드콜이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쉽게 설명한다면 뭐고 우리 박 차장님이 생각하는 커버드콜은 어떻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좋다. 이런 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커버드콜 상품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태어났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쨌든 회사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은 그 번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이제 주주랑 나누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남는 영업이익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만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주한테 이제 홍보를 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당장 영업이익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더 크게 주식 가격을 올려줄게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라고 얘기하는 게 성장주인 거고 배당 종목은 나는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얘기하는 이제 뭐 정유회사나 뭐 먹는 거를 취급하는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막 2배, 3배씩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회사 매출은 뭐 항상 고정적으로 갑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그 대신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사 매출이 막 급격하게 2배, 3배 갈 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이 수익에 대한 거를 일정 부분 나눠줄게. 그거를 뭐 3% 줄게 우리 회사는. 누구는 5% 줄게. 이런 걸로 해서 주주들한테 이제 호응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 회사에. 근데 그게 전통적인 이제 배당주의 성향인 네네. 건데 커버드콜은 나는 이 4% 가지고 좀 부족해. 난 한 10%를 줄게. 그러면 너 이거 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커버드콜 상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사실 10%는 줄 수는 없고 추가적으로 돈을 어디서 땡겨 와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땡겨 오느냐. 그게 이제 금융 상품인 건데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옵션 거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배당금 이외에 분배금의 재원을 좀 확보를 합니다. 옵션 거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옵션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된 걸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금도 주고 분배금도 줌으로써 인해서 총 한 10% 혹은 15% 혹은 그 이상까지 분배금을 줄 수 있게끔 설계된 게 이제 커버드콜 상품인데 요게 이제 1세대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게 이 추종하는 본주의 주가 상승을 좀 못 따라가는 단점이 좀 있었어요. 기존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QYLD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1세대 그 커버드콜 상품인데 이게 주가 차트를 보시면 거의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분배금은 한 10% 정도로 주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초반에 이제 커버드콜 상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많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됐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던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투자자들의 니즈가 월 현금 흐름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좀 변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요, 이 상품을.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들도 그런 단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이제 고객들한테 좀 만족감을 줄까라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진화된 상품의 2세대, 3세대, 4세대 커버드콜 상품들이 지금 이제 막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주가 수익률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갑니다. 그 이제 원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옵션 전략을 좀 다양하게 구사를 합니다. 운용사에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본주로 따라갈 수 있게끔 뭐 액티브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옵션 전략을 통해서 내가 뭐 등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중 가격이랑 다른 외가격으로 옵션 거래를 통해서 이 분배금의 재원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본주의 움직임도 비슷하게 좀 따라가면서 월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이제 커버드콜 상품들이 좀 많이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신 분들은 저는 다른 상품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커버드콜 상품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종목을 추천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이나 뭐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종목들인데 이 커버드콜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본주가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버드콜 상품을 이제 고르는 좀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이 커버드콜 상품이 추종하고 있는 이 본주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줘야지만 커버드콜 종목의 주가도 우상향을 하면서 분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도 좀 비싸게 받아요. 네, 수익을.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보다는 지수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을 골랐다고 하시더라도 이 상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세대 QYLD처럼 같은 가격으로 옵션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많은 분배금을 주게 되면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조금 취해야 돼요, 운용사들이. 그래서 뭐 외가격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커버드콜 상품을 좀 운용을 해서 본주를 더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디 이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커버드콜 상품의 이름을 보시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맨 앞에는 저희가 이제 운용사들의 이제 브랜드가 나와 있는 거고 가운데는 어떤 지수나 종목을 추종하는지 그 이름이 나와 있고 이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커버드콜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 거야라고 방법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 뒤에. 그 뒤에를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운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운용하면 조금 더 본주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명을 보시면은 이 특징이 좀 잘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커버드콜 상품 자체가 어쨌든
우상향하는 지수를 우리가 추종하고 또 옵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분배금을 좀 확보를 하는 운용 전략을 펼치더라도 네네. 이게 운용사마다 수수료나 이 거래액이 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수수료가 좀 저렴하고 거래액이 좀 많은 커버드콜을 선택을 하자. 요 세 가지만 잘 주의를 해서 커버드콜 상품을 좀 선정을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분배금도 좀 확보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주가가 우상하는 또 흐름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금 많이 받으면 세금, 건보료 뭐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종소세와 건보료 이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으로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꼭 배당주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 절세 계좌는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네네.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어쨌든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노후 자금을 좀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절세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자산을 이제 와이프 계좌랑 저랑 반반씩 나눠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이제 과표 구간을 좀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도 조금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서 자산을 혼자 다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뭐 와이프나 혹은 자녀 계좌를 별도로 좀 만들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네. 그게 더 규모가 커지면은 법인 또 고민을 하시는 게 절세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나 사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그 주식 투자하는데 좀 방해를 받으실 수 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먼저 중요한지를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자산의 볼륨을 먼저 키워놓고 나서 세금을 걱정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좀, 순서가 그렇다는 네, 거죠.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간 배당 금액이 한 7,200만 원 정도까지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배당 소득세만으로도 세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까지는 먼저 좀 볼륨을 키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고민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건강보험료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절세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금저축계좌나 ISA에서 발생된 그 뭐 매매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의 과표 구간으로 잡히지 않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금액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세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절세 계좌가 상당히 긴 시계열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당장 하루아침에 준비를 하기는 사실 좀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장단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각 계좌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세금에 대한 걱정을 좀 확 낮추시면서 조금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좀 즐기시는데 필요한 자금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어족으로서 그리고 또 전업 투자자로서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하반기에 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조언, 그걸 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좀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배당 종목을 코어로 두고 있는 투자자거든요. 네네. 근데 투자자이지만 올해 6개월 동안 평가금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올해만? 네, 올해 이제 1월 한 2일부터 한 6월 말까지 자산이 어느 정도 늘었냐라고 좀 봤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좀 증가를 했는데 물론 저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자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였다고 네네. 하면은 과연 6개월 동안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아마 생각해 보면
월에 5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노동소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자본소득으로 옮기는 연습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렸던 이야기나 종목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어쨌든 주식 투자자로서 갖춰야 될 저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주식 투자를 막연히 두려워해서 안 하고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는 게 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방법들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좋은 내용이었지라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행동에 옮겨보자. 계좌를 여시고 한 주라도 사시면 그때 관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매수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떴다. 그럼 더 관심이 가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한 주라도 매수를 해서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는 행위 자체가 나중에 이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좀 많은 변화를 좀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행동에 옮겨보시라는 취지에서 오늘 나와서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제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의 길을 가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좀 이 채널에 와서 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지 잠깐 뭐 짧게 홍보 좀 한번 하시죠. 일단은 뭐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차장으로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그렇게 지었고 제가 자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꼭 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채널을 개설을 한 거거든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엄청난 자산가들 정말 많잖아요. 뭐 몇십억 있는 분도 많고 뭐 부동산으로 몇백억 있는 분도 많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대단한 자산을 가지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직장 다니면서 많은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모아서 지금까지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지금 막 이제 자산을 이제 모아가는 많은 분들에겐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저처럼 이제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 시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에 오셔서 다양한 영상들을 좀 보시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영상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좀 파이어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